투자 관련 소식들 한 발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투자 상품 중에 CFD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적은 돈으로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상품인데 이런 CFD의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우선 CFD가 정확하게 뭐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짚어주시죠. 네, CFD, 차액 결제 거래는 주식이나 원자재 등 자산을 직접 사지 않고 가격이 오르내린 차이만 현금으로 정산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겉으로는 자산을 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거금 약 40%만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그림자 빚으로도 불립니다. CFD 잔고는 지난 12일 기준 3조 695억 원으로 집계되는데요. 지난해 12월 22일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쌓이더니 12월 30일에는 3조 4,66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반년 전인 지난해 7월 초만 해도 2조 원 안팎이었는데 6개월 만에 1조 원이 넘게 늘면서 50%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CFD 잔고가 늘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됩니까? 네, CFD의 가장 큰 위험은 투자자들이 예치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즉시 강제 청산에 나선다는 점입니다. CFD는 강제 청산이 겹치면서 시장 변동을 더 키우는 구조인데요. 잔고가 쌓인 상황에서 매도가 한꺼번에 나오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게 다시 추가 강제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SG증권발 사태 당시에는 CFD 잔고가 2조 7천억 원 내외였는데요. 이때 특정 종목 급락과 함께 CFD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짧은 시간 안에 해당 종목 시가총액이 대규모로 증발했습니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했지만 그럼에도 고 레버리지 베팅에 다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환율 상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환율 급상승에 대해 전문가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통화량입니다.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게 결국 한국은행의 책임론과도 연계되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통화량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집계됐습니다. M2란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나타내는 넓은 의미의 통화를 말합니다. 시중에 통화가 많다는 얘기는 원화가 너무 흔해지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대비 환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71.4%, 유로 지역과 영국의 비율은 각각 108.5%, 105.8%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이래서 한은 책임론이 나오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평가에 한은도 꽤 예민한 상태잖아요. 네, 앞서 시장에서 한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한은은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열었습니다. 한은은 최근 통화량 증가는 유동성이 새로 풀린 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 ETF 등 수익증권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ETF 분량을 빼고 집계하면서 지난 10월 M2 증가율 8.7%에서 5.2%로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M2 증가율은 미국이 4.6%, 유로 지역 3.1%, 일본 1.1%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ETF를 제외한 증가율 5.2% 또한 한국이 다른 주요국보다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뜨거운 증시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은행 K뱅크가 다시 상장을 추진합니다. 벌써 세 번째 도전인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 속에 몸값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현재 상장 추진이 공식화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K뱅크는 어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6천만 주로 주당 공모 희망가는 8,300원에서 9,500원입니다.
지난 두 번째 IPO 도전 때 공모가 밴드는 9,500원에서 12,000원이었는데 상장 후 예상 시총으로 비교하면 상당 기준 5조 원대에서 3조 8,500억 원 수준으로 약 1조 원 몸값을 낮췄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거쳐 공모가가 확정되고 일반 청약은 같은 달 20일, 23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대표 주관사로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인수단으로 신한투자증권이 참여합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 이번이 마지막 상장 시도라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네, K뱅크는 지난 2021년 유상증자 당시 MBK 파트너스, 베인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 FI와 상장 기한을 올해 7월까지로 약정했는데요. 이때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FI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매각을 요구하는 동반 매각 청구권 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에 실패하면 주요 주주들의 투자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한편 K뱅크는 지난 2022년 첫 상장을 준비했지만 투자심리 위축 등을 고려해 상장을 연기했고 이어 2023년 두 번째 IPO를 추진했지만 수요 예측에 실패하며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구제는 이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는지 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기가 속아서 송금했다면 자기 책임이라는 취지죠. 그런데 당정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이 일부 배상해주는 제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달라진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은행이 3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건데 저희 취재진이 이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배상의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네, 피해 금액이 15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30%인 4억 6,100만 원을 원고 국민은행이 배상하라고 1심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60대 김모 씨는 자영업일에 걸쳐서 피해 금액을 직접 송금했는데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이체 첫날에 한해서만 두 차례의 본인 확인 조치를 했다고 봤습니다. 김 씨의 금융거래가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걸려 김 씨의 계좌가 묶였음에도 은행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형식적인 본인 확인 거친 뒤에 김 씨 계좌를 풀어줘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은행 측은 김 씨의 두 번째 이체 시도에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계좌임을 세 차례 통화를 통해 경고했지만 피해를 막기 위한 은행의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배상 규모가 적다고 보고 항소장을 작성 중이며 국민은행도 고객을 여러 차례 만류했음에도 거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항소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본인 확인이 문제였다는 건데 이와 별개로 당정의 이른바 무과실 배상도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준현 의원안은 최대 5천만 원 안에서 피해자 금융사와 사기 악용 계좌의 금융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고 조인철 의원안은 1,000만 원 한도에서 시행령으로 한도를 정하게 했습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보이스피싱 FTF 단장은 SBS 비즈에 금융사 배상 한도액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조만간 확정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현대카드가 게임회사 넥슨과 협업해 만든 상업자 표시카드 PLCC가 지난해 포인트 이용 방법을 변경하겠다고 나서자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집단 민원을 넣기도 했는데요. 결국 현대카드가 해당 카드 발급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언제부터 발급이 종료되는 건가요? 네, 현대카드는 오는 27일부터 넥슨 현대카드의 신규나 교체 등 발급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카드는 넥슨 현대카드와 넥슨 현대카드 언리미티드, 넥슨 현대카드 체크 등 3가지 상품인데요. 해당 카드는 넥슨 캐시 적립 등 게임 특화 혜택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상품입니다. 특히 넥슨 언리미티드 카드는 이용 금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한도 없이 3%의 넥슨 현대카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어 일부 이용자들은 포인트를 이용해 넥슨 캐시 쿠폰을 구매하고 타인에게 판매해 현금화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넥슨과 현대카드는 본인 명의의 계정에만 충전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을 변경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고객들은 금융감독원에 40건 넘는 민원을 제기했고 넥슨과 현대카드는 이용 방법 변경을 보류했지만 결국 해당 카드의 발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현대카드는 해당 카드가 출시된 지 5년이 다 돼서 곧 리뉴얼 상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카드 사용자들은 혜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도 여전히 조율 중입니다. 양사의 설명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현대카드는 기존 상품을 보유하신 분들은 변동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반면 넥슨은 기존 카드 이용자들도 현금화 기능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은 약관에 근거해서 원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리뉴얼 카드에 관련해서는 현금화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양측 모두 출시 전 상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BG 신다입니다.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 분원에 필요한 총 사업비가 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대로 속도를 낸다면 2033년쯤 세종 국회 시대가 열리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3조 7천억 원이면 원래 거론되던 비용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기획처는 최근 국회 사무처 등의 세종의사당 건립 총 사업비로 3조 7천억 원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엔 설계와 부지 비용만 가지고 4,700억 원으로 추정됐고요. 설계 구체화와 완공계획 지연으로 업계 안팎에선 5조 원대까지 거론됐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구체적 사업 규모를 확정한 셈입니다. 이는 국회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와 기획처 산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규모입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KDI에서 인원이나 역할 기능을 고려해 청사 부분 총사업비를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회의장 이전 여부는 사업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정치적 논의 결과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비청사 부분은 아직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게스트하우스와 홍보관, 교육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현재는 8,600억 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 역시 KDI가 오는 6월경 결론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는 서울 여의도 건물을 유지한 채 세종의 상임위원회와 의원실 등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분원 형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설계 공모에 착수하겠다는 예정입니다. 이후 2029년 착공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국내 취업자 수가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활력의 중요한 변수인 30대의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지난해 평균적인 통계 수치 어땠습니까? 네, 오늘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3천 명 늘었습니다.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12만 5천 명, 제조업에서 7만 3천 명 줄었는데요. 건설업의 경우 2013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제조업도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선 23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17만 명 줄었고 4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5만 명, 2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5만 5천 명으로 8만 8천 명 늘었는데요. 이 중 30대 쉬었음 인구가 30만 9천 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달도 취업 상황이 좋지 못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2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1월 20만 명대에서 10만 명대로 내려오며 지난해 8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농림어업과 건설,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한편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 취업 역량 강화, 회복 지원 등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사가 오후 협상 테이블을 다시 엽니다. 이 협상이 타결되면 내일 첫 차부터 운행이 재개될 텐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일단 노사의 협상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이 서울버스 노사가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이 잘 돼서 오늘 밤 12시 전에 합의를 하면 빠르면 내일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잘 된다고 해도 오늘 하루는 또 출퇴근길 대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만약 오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버스 운행 중단은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노사는 2024년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임금 인상분을 현재 정하고 있는데요. 사측은 임금체계의 개편을 전제로 10.3% 인상을, 노조는 현행 유지를 전제로 3%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 주장대로라면 임금 인상률이 20%에 달한다고 맞서고 있어서 양측 의견이 좁혀질지가 현재 안개 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된다고 해도 일단 오늘은 확정적으로 출퇴근길의 불편이 이어진다는 건데 관련된 서울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는 지하철과 대체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평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였던 집중 배차 시간을 각각 오전 11시 또 오후 10시까지로 2시간 늘립니다. 이 시간 동안에 지하철 운행 횟수를 기존 172회에서 203회로 확대합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으로 새벽 1시에서 2시로 연장합니다. 어제 8만 명 시민들이 탑승했던 지하철역 연계 전세버스는 어제 677대 투입해서 오늘부터 763대로 늘립니다. 서울시는 택시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법인 또 개인택시 사업조합에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택시들이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새해 들어 먹거리를 중심으로 잇따라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시력 교정을 위한 콘택트 렌즈도 가격이 인상됩니다. 고환율 등의 여파로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렌즈 가격이 얼마나 오릅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콘택트 렌즈 브랜드 바슈롬이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23% 인상합니다. 대표 제품인 바이오트르 원데이 근시용 보름치는 43,000원에서 52,000원으로 20.9% 비싸지고요. 난시용도 55,000원에서 61,000원으로 10.9% 인상됩니다. 소프랜데일리는 37,000원으로 23%, 울트라 원데이는 67,000원으로 9.8% 오릅니다. 앞서 아큐브와 알콘 등이 지난해 6월에서 7월 가격을 올렸는데요. 반년 만에 콘택트 렌즈 가격 부담이 또 커지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참 렌즈뿐만이 아니고 먹거리, 패션, 전방위적으로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커피비는 최근 드립커피와 디카페인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 올렸고 네스프레소도 캡슐 커피 14종의 가격을 최대 7% 인상했습니다. 편의점 업계도 이달 들어 자체 브랜드 PB 상품 가격을 올렸는데요. 세븐일레븐은 과자와 디저트 등 40여 종의 가격을 최대 25%, GS25는 소시지와 팝콘 등을 3%에서 6% 인상했습니다. 인기 패션 브랜드 가격도 비싸졌는데요. 뉴발란스는 지난달 러닝화 대표 모델인 740 제품들의 가격을 7.2% 올렸고 푸마도 인기 모델 스피드캣 OG 가격을 이달 들어 14만 9천 원으로 7% 인상했습니다. 고환율 단기화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며 소비자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거짓 광고가 소비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교육기업 1위인 메가스터디가 마치 수강료가 곧 오를 것처럼 온라인에 광고를 하면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진 겁니까? 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초등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인 엘리하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광고하면서 가격 인상을 암시하며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가격 인상 소식이 들리고 있다. 가격 인상 전 무료 체험, 인상 전 미리 확보 등의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엘리하이는 인기 연예인 유재석 씨를 내세워 광고하면서 초등 온라인 학습 시장을 30% 넘게 점유한 1위 브랜드인데요. 한 달 단위 가입이 아니라 연 단위 약정을 맺고 매달 15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인상을 예고해 놓고도 이런 광고를 한다면 빈축을 살 법한데 심지어 인상이 없이 이렇게 광고한다면 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메가스터디 측은 엘리하이의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사실과 다른 가격 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혼동시켜 유인하는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엘리하이 광고 사안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교육기업 에듀윌의 경우 카운트다운 시계를 띄우며 기간 한정 할인이라고 광고했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도 할인 판매해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측은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이뤄진 광고로 삭제 조치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또 다른 교육 관련 그룹인 교원그룹은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출된 정보가 고객들의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먼저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만 확인이 됐고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원그룹 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8시경 발생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구몬과 빨간펜 등 전 계열사 홈페이지 접속 장애와 내부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데요. 교원그룹은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 T사를 비롯해 관련 수사기관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오전 9시 정보유출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원그룹은 어제부터 고객 안내를 시작했는데요. 문자와 알림톡 등으로 조사 진행 상황과 확인된 내용을 단계별로 고객들에게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직 유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교원그룹의 고객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교원그룹은 계열사의 구체적인 회원 규모를 공개하진 않고 있는데 중복된 고객 수를 제외하면 55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구몬과 빨간펜, 교원 투어, 교원 라이프 등 교육사업부터 렌털, 여행, 상조까지 사실상 전 연령대 고객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구몬이나 빨간펜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 고객이어서 미성년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